자, 안녕하십니까. 농사에 대한 이런저런 썰을 풀어보는 서리스마의 농사직설. 오늘은 농약의 독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농약은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로 알고 있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좀 급하게 제가 만든 자료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농약을 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 농업인을 막론하고 대부분은 농약을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농약은 독일까요? 우리가 이걸 부를 때 농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약이란 이름일까요? 왜 농약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독입니다. 그게 독이고 독이 아니고를 결정하는 것은 용량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이 1493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펠라켈슈스라는 사람이고 연금술사예요. 유명한 대학의 박사님은 아니시. 이 사람의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이 좀 남달랐다고 할까요? 우리가 물질을 인식하는 방법들이 뭐 아니면 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독이고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독이 없는 것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만한 몽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로 강하게 때리면 폭행이 됩니다. 근데 이걸로 어깨나 허리 쪽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뭐가 됩니까? 안 마요, 안 마.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독성이 있고 이걸 독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용량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독을 희석을 하면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약은 독성이 있는 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독성 있는 물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희석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농약들이 개발되는 배경, 우리가 먹는 약들 있죠. 의약품들이 개발되는 배경, 이거 사람이 직접 처음부터 개발한 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자연상에 있는 그 곰팡이나 세균에서, 그리고 그 식물 있죠. 식물 등에서, 물론 뭐 동물도 있습니다. 뱀 같은 동물도 있어요. 원래 얘들은 다양한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뭐 농축이 돼 있기도 하고 그 자체가 위험한 성분이라. 곰팡이에 들어있는 곰팡이 대사산물로 나오는 라이신이란 단백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식물에서 나오는 이제 카페인도 그 커피 씨앗에서 추출한 거 아닙니까? 고산 추출물도 있을 거고, 그 데리스제도 있을 거고,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어떤 그런 약들도 있어요. 그런 성분들을 식물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독으로부터 양리성만 추출하는 거, 그게 현재 의약품의 뭐 발전에 대한 함축된 정의라고 할까요? 독을 희석하면 약이 된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연상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 그리고 식물, 때로는 동물, 다 필요한 양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뱀독도 있고, 곤충 같은 경우는 뭐 정갈독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벌도 쏘이면 굉장히 부어오르거나 자칫 잘못하면 이제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삼 추출물이라든지 님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식물에서 추출한 독입니다. 식물에서 만든 항축물질 이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임의로 추출을 해서 친환경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을, 이 독성이 있는 이런 성분들을 단지 흉내를 내서 인간이 만든 게 그게 약이거든요. 약의 역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으로부터 양리작용을 추출하는 것으로 함축된다. 그러니까 결국 약과 독은 똑같다. 독을 희석하면 약이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요 보시면 음식을 부패시키는 클로스트리움 보토리눔이라는 이 박테리아가 만든 독소가 있어요. 요걸 미량을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면 그걸 보톡스라고 하는데, 주름이 펴지거나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원시 부족들이 사냥할 때 이 화살촉,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요런데 발라서 쓰는 독들이 이제 곤충독이나 뱀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캡토프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혈압약도 만들어냅니다. 독인데 이걸로 약을 만든단 말입니다. 양리성만 추출하고 희석을 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맥각균, 이 균에서 뭐 발견한 어떤 대사산물, 그런 물질로 또 편두통약이 개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뱀독으로 삭사틸린이라는 이런 성분을 가지고요, 우리 코로나 때 활약했던 회사죠, 세트리온. 이 회사에서 지금 그 뇌졸중에 관련된 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 보이는 내용들이 뭡니까? 독을 가지고 인체에 아주 유익한 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독과 약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약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농약은 분명히 약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쓰이는 약일 뿐이에요. 인체에 쓰이는 약처럼. 근데 왜 농약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독성을 우려를 하느냐 라는 겁니다. 약들을 처방하는, 그리고 처방을 하고 처치를 하고 사용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보내면서 약을 쓰는 데 대해서는 꼭 그 독약을 먹는 데다 뿌리는 것처럼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독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런 오해가 풀리는데, 자, 그러면 그 독을 희석해서 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희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독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독성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뭘 비교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알고 있는 카페인 아시죠 다. 그다음에 그 스미치온이라는 농약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개발된 유기인계 농약인데 인축 독성이 강한 약입니다. 이 두 성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비교할 때 이제 우선 그 LD50이라고 해서 그 반수 치사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치사량 말 그대로 먹으면 죽는 양이죠. 근데 앞에 반수가 붙었죠. 반수가 뭐냐면 이 실험군 안에 막 100마리가 있어요. 이 중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사는 양이 반수 치사량입니다. 그럼 치사량은 뭐냐? 다 죽는 거겠죠. 일단 이 반수 치사량으로 이 두 가지 카페인과 페니트로티온, 스미치온의 독성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분류표를 보면요. 카페인은 반수 치사량이 얼마입니까? 150에서 200g이에요. 저기 독성표에서 볼게요. 급성 경구독성 액체죠. 150에서 200까지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뭘까요? 요 독성 구분으로 볼 땐 고독성에 해당됩니다. 카페인은 안타깝게도 고독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분류 기준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 페니트로티온, 스미치온이란 농약입니다. 이 농약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면? 그 반수 치사량이 1700mg, 이게 무슨 말이냐면 1kg당 1700mg 을 먹으면 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실험 대상 중에 반. 자, 요걸 보면 1700이니까 보통 독성에 해당되겠죠. 얘는 보통 독성입니다. 커피보다 농약이 더 독성이 낮네요. 자, 그러면 이걸 성인 70kg 성인 기준으로요 해서 70kg 되는 성인이 얼마나 이걸 먹었을 때 반수 치사량에 해당이 되느냐, 위험한 수준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카페인은 14g. 14g이면 우리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될까요? 실제 카페인,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카페인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농약 보십시오. 페니트로티온, 스미치온에 들어가 있는 이 농약은 그 품목에 해당하는 약을 119g을 먹어야 반수 치사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카페인은 14g 한 숟가락만 먹어도 죽는데 페니트로티온 이거는 한 10숟가락 이상 먹어야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배도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하고 농약 자체에 들어있는 그 함량하고 비교했을 때 농약 안에 들어있는 원액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농약은 이 스미치온 기준으로 보통 1000배까지 희석. 그래서 원액 그 병 자체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한 병에 250g이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 한 병을 제가 그냥 스미치온 원액을 마셨다고 하면 치사량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반수 치사량이 119g이니까 요거의 2배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사량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잔으로 따지면 150mg 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14g에 해당이 안 되죠. 100분의 1이니까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럼 요거를 실제로 커피를 마셨을 때와 이제 농약을 희석했을 때 얼마나 먹으면 치사량에 해당이 될까? 아메리카노 기준에요. 약 100잔 정도를 한 번에 다 먹으면 카페인 때문에 치사량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자료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페니트로티온을 우리가 1000배를 희석했을 때, 이게 약을 칠 때는 약이 탈 거 아닙니까? 한 말씩 이렇게 타서 1000배, 2000배 희석을 하는데, 그 희석했을 때 희석한 물로 따지면 약 238리터, 말수로 따지면 10마리 이상, 그래서 11말 정도, 드럼통 200리터거든요. 한 드럼통을 마셔야 이 성분 때문에 치사량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다 먹기 전에 아마 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배가 불러서. 그래서 희석된 농약을 먹고 반수 치사량 내지 치사량에 이르기는 굉장히 힘들다. 오히려 이 농약보다 독성이 높은 그 카페인이든 커피는 우리가 매일 한두 잔씩 마신단 말입니다. 고독성에 해당이 돼요. 분명히 이 고독성에 해당이 되는 이 성분을 매일 한두 잔씩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이렇게 불안함 없이, 그걸 독약이라고 생각하는 거 없이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농약보다도 더 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희석해서 쓰는 농약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욕조에다가 커피를 한 두세 잔 쫙 뿌려가지고 목욕하라면 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 스미치온을 동일량을 갖다가 욕조에다 희석해서 들어가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안 들어가시겠죠. 근데 독성을 비교해보면 커피보다 이 스미치온이라는 농약이 훨씬 안전하더라. 약 10배 정도 안전하죠. 인식이란 건데 한국에 나와 있는 농약의 70%가 저독성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보통 독성밖에 없어요. 약이.
고독성 농약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맹독성도 없어졌고 지금은 요 보통 독성, 저독성이 있는데 저독성이 아마 75~6%될 거예요. 나머지 20몇 프로가 이 보통 독성에 해당이 되는데 커피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희석했을 때는 더 안전해요. 그러면 자, 만일에 농약 원액을 우리가 모르고 오인해서 한 병을 다 마셨다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도치 않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마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두 모금 마시는 거 가지고는 보통 치사량이 이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근사미 있죠. 이런 근사미는 이 페리트로티온보다 더 안전해요. 그런 걸 희석해서 썼을 때 그런 약액들이 비산이 돼서 내 피부에 닿거나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먹다가 커피가 쏟아져 가지고 이게 튀어서 눈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분은 아마 없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뭐 안 자극이나 피부 자극에 대해서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단순하게 독성을 비교를 해보면 커피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에 눈에 튀었을 때도 커피보다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사미마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의약품이나 이 똑같은 약입니다. 독성도 뭐 거기서 거기에요. 굉장히 안전하게 연구 개발되는 약들입니다. 근데 그 약을 처치하고 사용하고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시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왜 농약을 뿌리는 사람은 똑같이 약을 쓰는 사람인데 농약을 뿌리는 사람은 저 몹쓸 것을 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오해에서 자꾸 비롯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임상약이나 농약을 개발하는 그 과정이나 시스템이 거의 유사해요. 타겟을 정하고 타겟 물질 후보군 중에서 좀 성능이 좋고 안전한 물질들을 뽑아내서 여러 가지 거의 60개에서 100개 정도의 그 시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안정성이 확보돼야만 농약이나 의약품으로 출시가 돼요. 실제 그 임상약 중에 이렇게 농약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생제 같은 걸로 똑같이 식물에 쓰는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그 안전하게 개발이 되고 안전하게 유통이 되는 농약인데 약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존경하시면서 농약 쓰는 사람은 아주 몹쓸 짓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이거 진짜 오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농약들 비롯해서 우리 의약품들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생물독을 모방한 거예요. 그 생물독에서 양리성만 추출한 겁니다. 독성은 제거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합성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또 합성에 대한 얘기 뒤에 한번 더 해볼게요. 어쨌든 적절한 양의 독은 약성을 가집니다. 적절한 양의 독은, 그러니까 희석이 된 독은 약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효과 발현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리적 작용, 여러 가지 뭐 화학적 작용, 광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없어져요.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남아 있는 약들이 있었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6.25 때 이 잡는 약으로 썼던 DDT, 엔도설판 이런 것들은 그 유기염소계인데 분해가 안 되고 지방층이 계속 쌓이거나 누적이 돼요. 심지어는 토양에도 분해가 안 되고 반감기가 길어가지고 올해 여기 약을 뿌리고 뭘 심었는데 내년에는 약을 안 뿌리고 심어도 그 작물에서 그 성분이 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잔류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그런 약들 다 만들질 못하게 해요. 아예 등록을 안 해줘요. 아무리 약 효과가 좋아도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만큼 그 농약이나 일반 임상약을 만드는 데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친환경, 순식물성,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순식물성, 뭐 화장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안전한가? 약성과 독성은 동일해서 희석이 됐느냐, 농축이 됐느냐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한약재들 있죠. 이 식물로 대부분 이런 한약재들을 만들죠. 동물로도 물론 만들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 우리가 약성에 있어서 한약재로 사용하는 그런 성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써왔고 문제가 없다고 인식이 되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위해성이 실제 그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사례도 많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한겨레 21 기사에 나왔던 건데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1998년도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고 벨기에 의사가 식물에서만 딱 추출한 거 순식물성이죠. 순식물성으로 이제 어디서 추출했냐고 하니 지방울 마도령 요겁니다. 요거 마도령하고 한박이 이거에서 추출한 그 두 가지 성분을 다이어트 약으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한 거예요. 벨기에 한 의사가 이 두 가지 성분으로 이제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서 처방을 해버렸어요. 자, 2,000명 정도가 이걸 복용을 했고요. 그 중에 4분의 1이 확인됐는데 나머지 4분의 3은 확인도 안 됐어요. 그 4분의 1 확인된 500명의 환자 중에
무려 120명이 신장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콩팥이 박살 나버린 거예요. 콩팥 이식을 받은 사람이 50명, 그 다음에 방광암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나면 과연 친환경이나 순식물성이 안전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한약을 먹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왜 한약 먹으면 흰머리가 난다, 한약을 먹어서 뭐 살이 찐다, 뭐 이상한 그런 그 증상들에 대해서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그걸 독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농약을 치면은 뭐 이런 일들은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약은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옛날에 나오던 농약들 중에 메소밀 같은 경우요, 무색 무취입니다. 그래서 음독으로 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간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그라목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집에다 뭐 싱크대나 이런 데 보관해가지고 그 손주가 먹고 이렇게 뭐 죽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오해의 원인은 사실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하도 많이 죽었어요. 힘들 때 술 한잔 먹고 나 죽고 싶다 이러면서 먹고 죽어버리고 다 농약 먹고 죽었어요. 그라목손이라는 약이 등록이 취소가 되고 자살률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만큼 그 그라목손으로 많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라목손 같은 경우는 먹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한 모금만 넘기면 죽어요. 그런 약들이 이렇게 농약이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위험한 약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질 많아요. 그래서 음독을 하거나 오인해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막 사고가 나고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있는 약도 독성 있는 약이 있으니까 원액을 그대로 마시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원액을 먹어서 안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현 시점에 와서는 맹독성과 고독성 약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그런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은 또 위험하고 식물 추출물은 안전한가? 합성이라는 게요,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합성이라는 거, 우리가 임의로 그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식물에서 뭔가를 추출할 때 뭐 한약재도 마찬가지지만 한약재 이런 거 막 말려갖고 다리죠. 자, 그 양을 가지고 정량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식물에 얼마만큼의 그 성분이 함유가 돼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농축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추출 과정에서 해당 물질에 대한 정량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량화할 것이냐. 농축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으로 써야 되는데 아까 농축이 되면 독이라 그랬죠. 이 추출 과정에서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약임에도 불구하고 독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합성 같은 경우는, 유기합성 같은 경우는 아주 근대 과학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한 시스템을 통해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정량화도 될 수 있고 양리성만 딱 추출하는 그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연 물질은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성에 대한 검사 과정도 없어요. 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 한 품목이 나오기 위해서, 실제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 최소 60여 가지에서 뭐 한간에는 100가지 정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안정성 테스트를 거칩니다. 환경에 대한 거. 여기 보시면 독성, 잔류성, 그다음에 이제 약효나 약해, 그다음에 이 화학성까지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인축에 대한, 생태 환경에 대한 분야별로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만 농약이 등록된단 말입니다. 근데 친환경 약재는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만들면서도 얼마나 농축이 될지도 몰라요. 친환경 방지에 쓰이는 수산화 칼륨, 그 우리 가성갈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레졸도 이거 이제 우리가 많이 농약으로 쓰는데 직접 살포는 안 하지만 원액을 그냥 걸어놓고 그걸로 해충을 쫓잖아요. 희석을 안 하고 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분 자체가 농약보다 독성이 더 높은 거예요. 피부에도 닿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 친환경이라고 해도요, 그게 독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100% 크레졸 내가 나이겠지만 크레졸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 그 안구에 이렇게 닿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농약 같은 경우도 합성은 하나, 이미 그 식물이나 미생물, 동물들이 만든 물질을 흉내내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걸 동물들이 만들던 걸 대량으로 이제 생산해내기 위해서 합성만 할 뿐이에요. 이제 물론 그 합성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정량화되고 더 안전한 기술로 그 양리성만 뽑아낸다는 거죠. 친환경이 절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준들이나 검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약성보다는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 위험에 더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친환경을 하지 말라, 친환경 약품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위험성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 달라는 거죠. 풀자는 거죠. 더 끝나갑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아시죠?
아나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몇 년 됐죠. 어머니들이 아이 키울 때 약을 안 쓰고 원래 가지고 있는 면역력으로 이제 애를 키운다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상당수의 아이들이 제대로 백신을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병에 노출이 돼서 고생을 많이 했었고 열을 내린다고 관장을 하거나 하는데 해열제를 넣는 게 아니라 백신이나 예방주사약을 전혀 안 맞히고 애가 열이 막 올라가도 해열제를 안 쓰고 견디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아나키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가 면역을 키운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자, 사람이 백신이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러면 태어나서 어릴 때 천년두리, 홍역이니 이런 거 안 맞고 과연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백신은 감염의 안전벨트라고 우리가 차 타고 안전벨트 안 매고 운전하면 불안하잖아요. 사고 나면 위험하잖아요. 백신은 이렇게 감염에 대한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데 이 백신이 뭡니까? 약이에요, 약. 농약도 약인데요. 근데 백신은 약이고 농약은 독약인가요? 그죠? 아니죠. 아닙니다. 백신,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이런 약들 다 독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적절한 양을 처방을 해서 적절한 양을 경구 투여해서 우리가 먹고 그런 증세가 완화된다는 겁니다. 농약 또한 동일한 이런 약들과 비슷한 정도의 독성만 가지고 있어요. 치명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희석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환경 중에서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되고 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왜 약은 약이고 농약은 독인가? 자, 누차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그리고 그걸 이제 타인을 해코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이전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면제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수면제 먹고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면제를 누가 독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왜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자, 나는 먹으라는 대로 한 알만 먹을 거니까. 그죠? 그럼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서 안전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걸 안전하게 쓰면 되는데 안전하게 안 쓴 그 몇몇 사례 때문에 이걸 독약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검증 안 된 정보가 너무 많이 범람을 해요. 요즘 유튜브 다 뭐다 해가지고 전문성이 검증이 안 되거나 팩트가 검증이 안 된 그런 내용들이 너무 정보가 많이 범람을 해요. 흔히 막 그 제목에 보면 뭐 이것으로 뭐 전부 박멸 뭐 낚시성 뭐 이런 제목들이 있죠. 이것만 하면 뭐 다 될 것처럼 이것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가 올라오는데 영상들이 제가 그걸 자주 보거든요. 보면 저도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같이 그렇게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뻔히 보이는 잘못된 사실들이 너무 범람한다는 거예요. 방법들이 또 잘못되고 이해도 잘못되고 그 잘못된 이해를 또 타인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중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자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저는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약 판매업을 15년 이상 했고요. 지금 그 나무의사 자격증이 새로 생겼죠. 나무의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또 이수를 했고요. 농약학에 대해서는 그 농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높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 정도의 어떤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제 생각이라서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한 뒷받침이 될 만한 스펙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 특히 유튜브에 보면 너무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은 그게 맞는 거예요. 소신껏 그게 맞는 건데 실제 그런 것들이 타인에게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누군가 피해를 봤을 때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내가 한 말이 사실에 근거했는가 에 대한 검증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런 필터링이 안 되면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피해를 피해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번에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병해충은요 약으로 해결되는 건 아주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병해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불합리해서 그것 때문에 수세가 약해졌을 때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적 병해충 관리 IP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환경과 이 해충의 속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고 하려면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그렇고 이 환경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해충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해충의 생활사나 해충의 분류도 제대로 모르고 약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해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매미목, 노린재목인지 아니면 뭐 나비목인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약을 써야 되고, 그런 해충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다 발생을 하게 됐는가도 알아야 되고, 특히 요즘 그 문제가 되는 그 가루이 종류나 총체벌레, 아열대성 이런 해충들은 생활사가 굉장히 짧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방제할 때 그냥 성충만 방제해서도 안 되고요. 알이 안 죽으면 절대 밀도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해충의 속성을 고려한 다음에 방제법을 조합해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고 꼭 농약을 치는 것만 방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농약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방제를 하는 것도요, 경제적 비효용 수준이라고 그래서 별 피해가 없는 정도, 뭐 예를 들어서 고추가 한 포기에 진딧물이 붙었다고 100포기에 다 약을 치는 거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예방적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한 포기가 발생이 됐을 때 약을 칠 수는 있겠지만 확산이 되는 수준들을 파악을 할 시간은 조금 더 있거든요. 자주 가서 예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려짓기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저항성 품종,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복합 내병계 고추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나오죠. 탄저병하고 바이러스의 내병성이 있는 품종들, 이런 걸 심게 되면 약을 치는 횟수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약을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지 말자, 이게 독이다가 아니라 사용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들을 해서 주변에 그 해충이 서식하는 뭐 그런 서식지, 그런데 잡초 같은 것도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그 흔히 모기를 없애려면 모기 유충이 사는 무릉덩이를 없애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방제가 조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약부터 치는 게 아니고, 친환경 약이라고 해도 약을 자주 쳐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으로 치는 게 좋잖아요. 그 얘기죠. 그다음에 친환경 무농약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 이게 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키, 약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안전하다면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했을 때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무농약 친환경이 그거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얽매이는지 저는 잘 이해가 사실 안 가고요. 그러니까 농약 사용을 배제를 하지 마시고 예찰, 예방하시면서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했을 때 농약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게 맞지. 농약은 위험하니까 무조건 안 돼. 왜 위험한지 물어보면 왜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친환경 농법 좋죠. 이 얼마나 좋은 농법입니까? 추구돼야 되고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만, 이게 아주 그 최소한의 화학적 방제와 합쳐지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요. 생산비, 노동비에 대한 절감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 방제하려면요, 푸른 사람이 다 뽑아야 되죠. 친환경 약은 뭐 그럼 가만히 놔두면 지가 날아갑니까? 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약은 어디 공짜로 나옵니까? 이런저런 것들 사서 막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제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최소한으로 이걸 끌어들여서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농사를 짓는 즐거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전부 농약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농약은 아까 카페인하고 이제 스미치온이 농약 중에 그나마 조금 독한 거예요. 카페인을 둘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커피가 더 독하다는 거예요. 위험하진 않죠. 더 독하다는 거예요. 안 위험하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독성이 있는 커피는 드시면서 오해는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약을 많이 써라, 적극적으로 써라가 아니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막 몸이 아파 죽겠는데,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막 생겨가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 약을 안 쓰실 거예요. 된장 바르시고 그 간장 바르실 거예요. 친환경 약으로. 아니라는 거죠. 항생제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이렇게 오해를 풀무로 해서 이 영상을 본 몇몇 분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농사를 좀 재밌게 짓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생산도 많이 해서 주변에 나눠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이제 뭔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지식도 함양하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